의당 박씨와의 의병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원광대학 원불교사상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원래 저는 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정년을 하고 원광대학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들은 기존의 이 의당 선생 그 연구에서 대체로 그 축적된 연구 성과에 의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의당의 항일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또 이제 새롭게 그 제가 자료에서 확인한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항일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의병투쟁을 중심으로 가운데 두고 재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 의당이 그 고원에서부터 호서지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호서지방까지 내려와서 정착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호서지방에 정착했을 적에 그 화서학파, 이제 제천에 이제 자리 잡았던 그 화서학파와의 어떤 상관성을 그 항일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96년 그 제천의병과 의암 그 유인석을 의병장으로 하는 그 제천의병과 의당이 어떤 관계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가장 오늘의 제가 역점을 두고 이제 드릴 내용인데 1905년 이제 이 을사조약이 느결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의당이 직접 그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904년에 의당이 화양동 강해를 개최했을 적에 그 의미, 이걸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1905년 의당의 의병 어떤 거사를 시도한 그 전말에 대해서 조금 분석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사실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제 집사람이 오전에 만들어서 저한테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양동 강해에 그 강해가 빠졌습니다. 그 한자로 제가 써놓으니까 그걸 치기가 어려웠는지 하양동 강해, 그래서 강해가 빠졌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그 의당의 호서 정착과 그 하서학파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4년에 의당은 그 고원에서, 함경남도 고원에서 출생해서 1886년 이제 처음으로 제천 호서 경내로 들어와서 이후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죄송합니다. 1910년 돌아가시기 전년 1909년에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음성으로 이걸 하셔서 그 다음에 1910년에 경서국지에 한거에서 돌아가셨는데, 선국을 하시는데 1834년부터 1909년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그 의당이 남하에서 이거했던 그 궤적을 선행연구에서 키로수를 대체적인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하니까 1000km에 다 이르는, 이수로 따지면은 2500리 장장, 그런 평생의 이동 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끊임없는 이동이 결국은 의당이 어떤 삶의 근거지보다는 오히려 학문적 그러한 구학적 자세, 태도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1886년 이후에 호서지방에 정착했을 적에 형성되는 의당학파, 그리고 이제 의당학파가 화서학파하고 이 아주 독립운동의 한 중추를 이루게 되는 화서학파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항일의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지하게 된 걸로 그렇게 저 자신도 이해를 했고, 그게 아마 정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화서학파하고 이제 화서학파가 1889년에 이제 1888년에 이제 그 심설 논쟁이 격렬하게 그 전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제 유중교 선생이 그 후유증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1889년에 제천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천 일대가 화서학파라는 양평에서 형성이 된 화서학파가 제천으로 이식이 되면서 상당한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유중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유인석이 적통을 개성을 해서 성제 유중교 의암 유인석을 계보로 하는 거대한 학파가 제천 일대에, 제천 충주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화서학파하고 의당하고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게 되죠. 그랬을 적에 그 화서학파하고 의당이 연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고리가 춘추대의적 의리와 명분에 따르는 그러한 존하양이 도통의식, 이것이 아마 두 학파를 의당과 이 화서학파를 연결시켜주는 상당히 큰 매개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의당 같은 경우에 화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서 이항로가 중화를 높이고 서양을 물리친 대인은 우암 이후 불세출의 큰 공이다.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 곧 송자 이후의 이항로다. 이러한 어떤 논리들이 결국은 이 화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국은 하늘이 화서를 낸 것은 어떤 세상을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로잡게 하는 하늘의 이 천명을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의당은 화서를 매우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의식들은 유인석이 공자는 생민이래로 유일한 대성이요, 주자는 공자를 이은 자며 송자는 주자를 이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공주송 이 도통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한 그러한 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천의병과 의당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1896년에 이제 단발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발령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 오자가 났는데 1895년 11월 17일이 양력으로 1896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11월 17일 이날 음력에서 양력으로 역법을 바꾸고, 그리고 동시에 단발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법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단발령을 공포한 것,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당시 우리 민족한테 엄청난 어떤 미정유의 어떤 대변고로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 문화에 대한 어떤 자존에 대한 상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발령이 공포됐을 적에 그러한 단발령에 대한 충격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단발령이 공포된 직후에 제천의병이 편성되고 이제 활동하기 전에 이미 의당은 자정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단발령이 떨어졌는데 11월 28일자로, 그러니까 열흘 뒤에 의당은 장담서사에 화서학파의 그런 유인석의 그런 본거지 장담 일대의 그런 문인들한테 여도구망인이라는 도와 더불어서 흔히 이야기되는 이 의당을 지칭할 때 도와 더불어서 함께 죽을 사람, 이런 의미에서 여도구망인,
이 오도 사도와 더불어서 함께 죽을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 여도구망이라는 자신을 지칭하는 그 이름을 걸고 이제 고개를 하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불흑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발령 직후에 의당은 자기를 결심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자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28일 당일 이제 불흑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유인석을 중심으로 한 그 화서학파의 문도들한테 남긴 글을 보면은 어찌 차마 말하리요. 천지를 살리는 것은 이와 같은 때가 없는데 제가 이러한 때를 당하여 다만 몸이 돌을 따라 죽을 뿐입니다. 의리에 처하여 지켜서 선조 묘 아래로 들어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함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 일로 몇 자를 스사히 여러분한테 보내고 오늘 이 글을 쓰는 오늘 길을 떠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진실로 정해진 분수이고 다만 돌아가신 부모님께 기부하여 호소하면 족할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뒷날 황천을 기약합시다. 이제 죽어서 만납시다. 이런 의미로 이 고결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의당은 1896년 단발령이 떨어졌을 적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의당은 이제 자결에 준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 자정 입산을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 불흑산으로 들어갔지만은 바로 자정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설리 제천 장선리로 다시 그 본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인석이 제천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제천의병에 대한 그 기대가 그 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컸다는 거죠. 제천의병이 어떤 이 사도, 이 오도의 어떤 정당한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국권의 어떤 수호 문제, 이런 것들을 제천의병의 어떤 의당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이제 제천의병을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1월에 이제 이 음력입니다. 1896년 1월에 제천의병이 제천에서 일어나가지고 충주를 점거하게 되는데 충주를 점거해 있을 1월 동안에 문인 유원필과 각명건, 윤흥선 이런 분들을 문인들을 충주 본진에다가 지원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에는 의당이 직접 이제 제천으로 가서 유인석 의병장을 찾아가죠. 이러한 제천의병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은 1896년 단계에서 의당이 제천의병을 후원한 의당학파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잘 확인되지 않지만은 적어도 이 가운데 뭐 해당 윤흥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유원필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제천의병에 기여한 아마 내적으로 기여한 그런 자료들은 조금 더 확인하면 찾아보면은 상당히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당의 의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원용정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원용정이 남긴 복원에 의하면은 이 의병을 기록한 의병 역사를 기록한 복원에 의하면은 예컨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킴에 미쳐서 문인 10여 명을 보내서 취하였고 그리고 이어 의당 몸소 의당이 제천으로 찾아가 만났다.
이런 내용들이 그 복원의 복원이라는 그 자료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1896년에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을 적에 그 의당은 처음에는 자결을 결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천의병이 일어났을 적에 그 자결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제천의병을 후원하고, 아무튼 그 의병 세력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지 성원 동참을 위한 그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천의병은 그 뒤에 이제 와해가 되고, 이제 유인석은 서간도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랬을 적에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의당은 1905년 이제 직접 이 을사조약이 1905년 이제 11월 17일 체결이 되는데, 늑약이 되는데, 1905년 어느 시점에서 직접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의병을 일으킬 그러한 그 어떤 그사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와 연관된 그 직접적인 여타한 그 일제 측 혹은 관변 측 언론 이 보도들은 아직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더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그 어떤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905년에 의당이 직접 거사를 하기 전에 그 전년에 1904년에 의당이 주관해가지고 괴산에 화양동에서 강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문인,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사우들 한 200명이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화양동 그 강회는 이 화양동은 우암송실의 유적지입니다. 그만큼 그 어떤 그 의당으로서는 이 화양동에 대한 어떤 그 성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기대, 이 성지 화양동에서 강해를 했을 적에 이 화양동 강해의 성격이 시국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그 어떤 오도가 그 타락하는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적에 어떤 그 1904년 단계에서 러일 전쟁이 터진 이제 그런 단계에서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시국에 대한 성토대회, 어떤 그 결의대, 이러한 의미에서의 그 선비 유림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소개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아주 그 격정적인 그런 발언들이 의당이 이제 쏟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적에는 1905년에 그 의당이 의병을 도모했던 그 의병 거사를 도모했었던 전초전 어떤 그 서론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1905년 의병 거사 이 내용에서 1904년에 화양동 강해를 제가 다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905년에 그 의병을 도모하려고 했을 적에 그 제일 먼저 이제 언제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이거는 명확하게 나오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컨대 몇 월 며칠 날 의당이 거사를 도모하려고 했다라고 된 기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뒤졌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가장 제가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연보에서 의당의 연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사를 말하자면 시도하고 난 이후에, 거사를 도모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거사를 도모하려고 하다가 이제 중도에 거쳤잖아요. 이제 후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오래지 않아 미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 미기, 오래지 않아. 그리고 이제 9월에 피체됐다. 피체된 시점은 9월이라고 연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요 단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인석이 그 편지를 죄송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제가 그 유인석이 그 이제 그 의당한테 보내는 편지가 몇 통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유인석이 1905년 그 11월에 그 보낸 의당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중간에 원용팔이 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그러니까 유인석이 춘천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의당이 그 사를 해서 피체됐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용팔 제거의 연장으로서의 그 전후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원용팔이 제거한 시점이 7월인데, 음력 7월인데, 그 전후에 의당이 의병사를 도모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1905년 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7월에서 9월, 9월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피체가 됐는데, 9월 어느 시점에서 오늘 그렇게 그 사를 도모했다가 며칠 뒤에 피체가 됐는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달 전에 이게 그 사가 도모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자꾸 제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이유가, 이 거사한 시기는 적어도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고 한다 그러면은 1905년 이 7월과 9월 이 사이는, 이 시점은 상당히 이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어난 의병들을 우리가 중기의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기의병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의병이 일어난 동기가 을사조약이거든요. 1905년 양력으로 11월.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항상 원용팔과 이어서 정운경이 8월에 의병을 일으키거든요. 원용팔, 정운경. 이게 중기의병의 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당이 의병을 일으킨 이 시점, 1905년 적어도 7월, 9월 그 사이, 이 저간에 의병을 일으켰을 적에, 도모했을 적에 그 시점은 역시 원용팔이나 정운경에 준하는 그런 그 의병의 선구적인, 중기의병의 선구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7월에서 9월 그 사이다 하는 것은 뭐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PPT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번 거사 시기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거사 동기, 이 계기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한 건 없습니다. 을사조약은 그 국권을 강탈당하는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누구나 봐도 그 을사조약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의병들은 을사조약이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특별하게 그 1905년 7월, 9월 그 사이에는 특별하게 그 어떤 계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일제히 침략 그 선상에서, 국권 침탈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전반적으로 1904년 2월에 그 러일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일제가 러일 전쟁을 도발하고 나서 대체로 이 7월 9일 이 사이가 되면은 뭐 7월 이 무렵이 되면은 러일 전쟁에 거의 일제가 승기를 잡게 되는 그 러일 전쟁의 그 어떤 이 전황이 거의 일제의 승리로 기착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 어떤 국군의 또 도맥의 그 의암이 그 가진 그런 의당이 가졌던 그 극도의 위기감, 이것이 그 사이의 전반적 동기, 계기라고 아마 그 상정을 뭐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사이의 이 동기, 계기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서도 어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다시 그 정운경 원용팔이 의병을 그 원주에서 일으켰을 적에, 단양 원주에서 이제 두 분이 의병을 일으켰을 적에도 그 구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제의 그런 그 말하자면 그 러일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국군의 침탈상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계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러일 전쟁이 하나의 그 배경이 됐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사 장소가 중요한, 거사 장소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 거사 장소는 이제 그러면 의당이 어디서 거사를 했는가? 거사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 대해서 연보에서는 문경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산중이라고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불흑산 그 용화동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의당은. 그러면 거기는 제천이죠. 예, 문경산중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연보의 기록인데, 그러면 문경지경으로 이동했다는 거, 남하했다는 거거든요. 그 문경하고 접경지인데, 보시면은 불흑산이 여기, 제가 이게 그 지도를 제가 저기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이 마킹은 해서 이 글씨를 잘 쓰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주 좀 조악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비가 이제 장담이고, 이제 가운데 장선의 밑에가 이제 그 청풍호잖아요. 충주호고, 그 밑에 이제 이 불흑산이 있는데, 그 불흑산은 그 왼쪽에 그 월악산, 오른쪽에 불흑산이니까, 이게 불흑산이 이 넘어가면은 오른쪽은 단양이고 왼쪽은 바로 문경입니다. 문경지경입니다. 이게 이화령 조령 지경인데, 그러니까 문경 산중이라고 그러면은 불흑산에서 이렇게 이동을 남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연보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말을 쓰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거사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가 이정규의 종이록에 보면은, 종이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보면은 이게 셰필로 보완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보시면은 윤회당, 응선, 거의,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의당 박셰와 문인, 이제 여의당 박셰와 문인, 응선, 윤응선, 거의, 역피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당 박셰화와 의당 박셰화가 문인, 해당
윤흥성과 더불어서 의병을 일으켜서 거의해서 남 뭐라고 돼 있단 말이죠. 했는데 또한 피체당했다. 이런 뜻인데 이 남 밑에 있는 그 글자를 지금 자료에서 그 국역 자료에서 혹은 이 자료 이게 이제 그 원래의 그 이정규가 쓴 그 종이록의 초본이거든요. 이 복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모르겠고 어디 갔는지. 이 그 원래의 그 오리지널 그 사본인데 이 남자 밑에 거의 남 밑에 이 글자를 그 호서의병사적 이제 그 노촌 이구영 선생이 편역을 해낸 호서의병사적이라는 그 자료 그 국역서에는 이걸 남진으로 봤습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남쪽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천에서 나온 그 제천의병 자료집에서는 이제 그 고문서를 해독한 그 선별해가지고 그 해석한 그 국역한 그 자료집에서는 이 거의 남현 고개현으로 봤습니다. 예, 그 맷산 옆에 그 볼견자. 그래서 남현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이정규의 그 종이록을 이게 탈초해가지고 수록한 그 항제집을 보니까 이정규의 문집을 보니까 이게 그 조벌 협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맷산 옆에 협자. 그러니까 그 의병을 일으켜서 남쪽 좁은 그 협곡으로 나갔다 이런 뜻인지 협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자는 해독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글자가 제일 가까운 거는 나아갈 진짜로 보여요. 그래서 이구영 선생도 아마 그분은 한학자니까 그냥 보고 그냥 물리로 의병을 일으켜서 남쪽으로 진출했다, 나갔다 이렇게 새긴 게 아닌가. 남쪽으로 나가면은 그건 문경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경 산중에서 연부에서 문경 산중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나아갔다, 내려갔다, 진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한 그 자료가 그 의당의 문인 그 김영식의 그 중재집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직접 보지 않고 기존의 연구 성과에 그 힘입어서 거기에서 이제 재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을사동 분안기에 그 김영식의 문집에 여기에는 그 어디 다른데 문경으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나간 게 아니라 문경 산중이 아니라 불흑산에서 그러니까 화양동 그 계곡에서 원래 있는 그 의당의 거주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이 거사 장소를 정확하게 비정하기는 이 김영식은 당시에 실제로 그 불흑산에 가서 그 거사의 모의에 동참한 인물이 남긴 기록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규 이 옥산 선생도 이 남진이라는 표현을 했을 적에 진짜가 맞다고 하면은 그거 의미 없이 쓰진 않았을 거거든요. 연보에 있는 또 문경 산중이라는 표현도 그 의미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거는 아직까지 거사 장소에 대한
어디서 거사를 이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는가, 이 부분은 또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문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시 그 운강 이강년이 이제 그 다음 해에 1907년에 의병을 다시 일으키는데, 그 이강년이 의병을 일으켰을 적에 가장 핵심되는 근거지가 바로 이 불흑산 밑에 그 조령 그 일대거든요. 그 문경 지경이거든요. 문경 북부 지방에 조령 일대. 그렇기 때문에 그 이강년하고의 직접적인 연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료상으로 지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강년 역시도 의암 유인석의 문인이고 상당히 그 장담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의당과의 그러한 그 어떤 의거에서의 연계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문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 이제 이 거사를 결행하고 난 다음에 문경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 문경 수비대, 이제 로열 전쟁 이후에 그 각지의 수비대가 이제 일본군 수비대가 전국을 장악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일본군입니다. 문경에 주재했던 일본군 수비대에서 출동해서 정보를 이제 파악한, 그러니까 의당이 거사를 시도했다는 그 정보를 파악한 문경 일본군 수비대에서 출동해서 불흑산에 와서 의당을 피치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문경에 끌려갈 때, 그 아들, 손자, 그리고 윤흥선 문인, 이들도 똑같이 함께 문경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이 의당은 서울로 보내집니다. 이송이, 이제 말하자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송치가 돼요. 서울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이 남문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사령부라고 나오거든요. 당시 사령부는 한국주차군 사령부 말고는 없습니다. 일제가 로열 전쟁 이후에 한국을 군사적으로 장악했을 적에 한국의 한반도에 점거해 있는 일본 군대의 총사령부가 한국주차군 사령부거든요. 당시 헌병대는 사령부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병사령부는 한참 뒤에 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당시 서울의 사령부는 한국주차군 사령부가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랬을 적에 문경에서부터 서울의 한국주차군 사령부로 끌려와서 이 한국주차군 사령부에서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이 한국주차군 사령부는 어디냐? 지금의 소공동, 그러니까 명동 한복판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 대관정 자리거든요. 지금 호텔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대관정이 한국주차군 사령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907년인가 다시 한국주차군 사령부는 새로 사령부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하고, 그 구 한국주차군 사령부 곧 대관정은 한국주차군 사령관이 사용하게 되죠. 관저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당 선생이 끌려간 서울에서 유폐당했던 감옥에 갇혔던 그 장소는 대관정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 이번에 확실하게 비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중식 자료에 보니까 서울에 끌려갈 적에 문인 신현국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윤흥선도 세 사람도 똑같이
을사동 분한기에 서울로 의당과 함께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부는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당시에 을사동 분한기를 이 주인공이 실제로 그 서울에서 서울에 올라가 있으면서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또 약간 어떤 그런 신뢰성도 또 의심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서울로 그 이송을 했을 적에 아들, 손자, 문인까지 다 같이 함께 이게 서울로 송치한 것, 이송했을까 하는 의당을 제외한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더 원자료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인 신영국하고 직당하고 이수영 이 두 사람은 문경수비대에서 아주 갇혀 있을 동안에 의당이 갇혀 있을 동안에 아주 거칠게 과격하게 항의하다가 결국은 이 두 분도 피체돼서 대구에서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석방이 되죠. 그리고 의당이 석방되는 그 시점은 연보에 명확하게 1906년 4월에 석방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는 거죠. 9월에 잡혀서 피체돼서 4월까지 이렇게 근데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 원자료를 더 이상의 어떤 관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래서 더 찾아볼 생각인데, 유인석이 1905년 11월 28일에 의당한테 보낸 서한을 보면요. 이때는 사실 이게 1906년 4월에 석방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의당이 서울의 주차군 사령부에, 일본군 사령부에 갇혀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유인석은 의당이 석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보낸 거예요. 28일자 서한에는. 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1월 13일에 석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1월 13일, 그러니까 11월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28일 날짜의 서한에 보면 13일 석방이 되어서 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1월 13일이라고 상정이 되는 거죠. 11월 13일 말하자면 풀려난 걸로,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전문으로 문인들이나 누구 주변 가까운 지인들한테 들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편지는 짐작하시다시피 동시대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11월 13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적에 11월 13일이 혹여 문경에서 서울로 말하자면 이송된 그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기록이라고는 어떤 유인석의 편지 속에서 나오는 11월 13일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 생각에는. 그랬을 적에 이제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적으로 아주 단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항일에 나아가 이제 의병에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 어떤 의당의 항일을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이제 한 가운데다가 이제 어떤 거의라는 것을 놨을 적에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것을 두었을 적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조선조 정통 어떤 주자학의 국가와 민족이라는 가치하고 화와 도라는 이 화와 도맥이라는 이 사도라는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고 했던, 구현하려고 했던, 수호하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순도 높은 그러한 인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노력,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적으로 아까도 제가 그런 상당히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을사조약이 맺어지기 이전에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늑결이 되는데 그 이전의 시점에서 의당은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사를 도모했던, 이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 의미는 원영팔과 정운경의 역사계에서의 어떤 그 중기업병을 선도한 그 가치, 의미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호수 지역의 의병에 상당히 그 어떤 그 기저를 형성하는데, 항일전이 확산되는데 이 의당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학문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인적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저변의 어떤 그러한 그 호수 지역의 의병들이 확산되는데, 항일전이 확산되는데 상당한 그 어떤 그 기여가 있었다, 어떤 그 바탕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의암은, 유인석은 이 의당에 대해서 물론 학파는 달리한다 하지만은 그 주작의 그 학문적 그 선배로서 아주 정말 지극한 존중을 합니다. 예, 이 의병은, 유인석은, 우리가 다 짐작하다시피, 이 한말 의병 전쟁의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한말 의병 전쟁을 상징한 인물이 유인석인데, 그 유인석이 의당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고의 존중을 하면서 이 의당이 적어도 항일 전선에 나와서 이 어떤 항일 투쟁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로, 그런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5년 11월 그 보낸 편지에서도 그렇게 의당에 대해서, 의당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석방이 됐다, 예를 들면 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석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05년 11월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도 의당은 다시 한번 우리를 나와서 지도해 주십시오, 이 항일전을 다시 지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 하는 그 편지 마지막 구절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의당이 가졌던 그 어떤 역사에서의 어떤 실천적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기념관에 근무했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민영 선생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듣고서 제가 느끼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상 의당 박세학 선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점이 없어가지고 전문적인 면에서는 토론을 못하고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당 선생님은 이제 1934년에 태어나셔서 1910년에 순절한 진짜 그 한말의 의병의 활동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4가지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위정 척사 사상을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이 이제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나라긴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끝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가진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병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신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 사실 구항문이고 구항문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의병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은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의병 전쟁에 대해서 의병에 참여했던 유학자들이 비록 구항문을 했지만 그런 그 학문이 그 새로운 세대를 넘어가 열 수 있는 학문은 아니지만 외적의 침략을 막고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정신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정척사 사상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당 박세아 선생도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서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의당 선생님이 남아한 간북에서 태어났고 강북에서 학문을 연마하시고 또 간북에서 문명을 떨치신 분인데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 지방으로 남아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논문에서는 보면 이제 주로 그 남아하셔가지고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이제 하사학파 문인들과 이제 직접 교류를 하시고 강의에도 참석하시고 그런 것을 봐가지고 는 이제 하서의 사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남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일단 다 하고 할까요? 아니면 말씀하시고 합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간북에서 첫 번째 질문하고 연계가 되는데 간북에서 거의 전부 40세 중후반까지 활동을 하셨던 분이 강원도 충청도로 호서 지역으로 남아있어서 이른바 의당학파라는 일군의 학파를 이루었는데 그런 학파를 이룬다는 것이 외지에서 와서 그것도 간북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학파를 이룰 수 있었는가라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의당학파라는 학파를 일군 그런 배경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 보면 이제 강원도 태백에 올 때 그 문인들을 좀 데리고 오고 그런 걸 봐가지고 그 혼자 남하를 하신 것이 아니고 문인들과 같이 대거 남하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의당 학파가 형성되는 데는 그런 같이 남아한 문인들과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의당 학파라고 불릴 만한 분들은 어느 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의당 선생이 이제 의병과의 관계인데 의당 선생이 이제 그 의병을 일으킬 때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는 의당 선생이 뭐 연세가 뭐 60이 넘은 고령이라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한다든가 그것을 주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의당 선생은 그 좀 하서 학파의 그 좀 하이론에 동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제천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의암을 그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합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당 선생의 문인들 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천의진에 참여를 해서 한 활동상이라든가 혹은 의당 문인 가운데 하사학파 의진에 들어가서 활동한 인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의당 선생이 그런 활동을 의병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1905년에 갑자기 일제에 근거가 돼가지고 뭉정에서 또 서울까지 압송이 돼서
한 8개월 가량 그 고초를 당하는데 그거는 일제가 이제 보기에 의당 승생이 의병을 일으킨 정자가 있다든가 혹은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제 미리 구금을 했던 것이고 나이가 70이 넘은 상노인인데 그런 분은 이제 8개월 동안 구금을 한 사실을 보면 이런 거는 그 논문에 보면 이제 우리 의당집 연보라든가 유인숙 선생의 편지라든가 그 기려습비라든가 그런 우리 자료에는 나오는데 그런 노인을 8개월 정도 구금할 정도면 일제의 자료도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거에 대한데 혹시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 선생님, 그 질문하신 내용들 잘 제가 이해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제가 해결하지 못한 그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성의 없는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튼 중요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원에서 정말 호서까지 정말로 머나없는 긴 여정을 하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삶의 어떤 근거보다는 학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학문을 어떤 수학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집념이 굉장히 강한 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일찍부터 40대까지 이제 고원에서 계시면서도 상당히 혼자 어떤 면에서는 무사독학과에 준할 정도의 그런 학문적인 어떤 그런 바탕들은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유학의 주작의 중심 남도로 본인이 이렇게 내려가셨던 그러한 어떤 학문의 여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도에 내려오실 때 북도 쪽에서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내려온 문인이나 혹은 뭐 주변에 친지가 됐건 지인이 됐건 그런 분들 명단은 잘 파악은 안 되는데 아무튼 제 자료에서 그래서 선행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은 태백에 머물 때도 상당히 그런 어떤 면에서는 어떤 집단 어떤 거주 형태로 뭐라고 하나 공동체 형태로 그런 어떤 주자학의 어떤 그런 유풍을 가진 그런 어떤 마을들을 어떤 거주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걸 보면은 같이 북도 쪽에서 같이 동행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당학파의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호서 지방에 정착했을 적에 호서 지방의 제천이나 이렇게 내려왔을 적에 어떤 화서학파를 보고 내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화서학파하고의 어떤 교유는 있었지만은 정착을 하니까 그 옆에 똑같은 이제 장담하고 장선리, 부록산, 그거는 거의 근접해 있으니까 청풍호, 충주 사이를 두고, 그러니까 근접한 사이에 동일한 어떤 학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 그룹에서의 어떤 장담의 화서학파, 그 다음에 이제 장설리, 부록산의 의당,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유가 되고 그게 학적이 됐건 또 인적인 됐건 그런 교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런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학문적인 조율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어떤 그런 조나양이라는 그런 춘추 대의적 어떤 그런 도통의식에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일제 어떤 침략을 맞이하는 어떤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화서학파나 의당 이 세력들이 같이 동조가 되는 게 아닌가 학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당학파는 물론 화서학파하고는 계보는 달리하지만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기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분야는 전공은 아니지만은 큰 어떤 역사성에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서학파에 거의 준하는 의당학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역사성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적으로도 긴밀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의당학파의 그 범주에 드는 인물들과 화서학파의 그런 그 어떤 세력, 뭐 그 인물, 이런 인물들 사이의 교류는 빈번하지만은 어떤 학파로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구분은 가능하고, 근데 화서학파보다는 그 의당학파는 훨씬 더, 물론 이제 그 규모가 작죠. 그랬을 적에 그 의당학파의 중심 인물은 해당 그 윤흥선 선생이라든지 직당 신영국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중추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의당학파의 한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유원필이라든지 여타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외곽을 아마 그 뭐 좀 이렇게 그 화서학파의 의당학파의 큰 그 바운다리 안에는, 그러니까 그게 화서학파하고 이렇게 그 좀 교집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긴밀한, 상당히 밀착이 돼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연장에서 그 의당학파가 제천의병을 지원했을 적에 그건 틀림없이 그 지원을 한 거는 맞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도 사실 그게 그 언급을 못했고 또 확인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위 신편이나 또 혹은 조금 더 넓은 자료를 제가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당학파에서 화서학파의 제천의병을 지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들은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당학파라는 것이 북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학파를 일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의당이 북쪽에서 공부를 해서 남쪽으로 왔지만은 그 공부하는 그 의당의 그 공부의 그 깊이나 그 어떤 칼라는 그 충분히 그 어떤 그 말하자면 그 기호학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호학파의 원래부터 어떤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북도의 어떤 그 이질적인 그런 학문 그 칼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당학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이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의당 그 집이나 혹은 뭐 유인석이나 이런 학파 내에, 그런 문파 내에서 이루어진 그 자료 속에서만 확인이 되고, 이게 관찬 자료나 일제척 정보 자료나 또 언론 자료나 이런 데서 확인되는 게 없어요. 이 항일과 관련돼서 적어도.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외형적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짧은 시간에 좀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조금 많은 시간을 그 제한된 시간에 좀 투자를 해봤는데도 확인된 걸 하나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아쉬운 점이고, 그것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은 확실하게 조금 더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말 72살이나 되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산노인이 8개월 동안 갇혀 있다는 게 좀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중대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또 추론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인석이 그 편집글에서 11월 13일 날 석방돼 가지고 부덕산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8개월을 정말로 그 갇혀 있었다면은 그거는 일제가 의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파급력을 염려해 가지고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거는 철저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그 일제가 의당을 그렇게 구금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죠. 어떤 그 말하자면 이른바 범죄 행위에 대한 제과로서의 어떤 구금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항일 투쟁이 그 확대되지 않게끔 의당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구금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들은 조금 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그건 더 좀 많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도움이 저는 많이 됐습니다. 질문하신 음. 내용 보완해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지금 의당 학파하고 음. 하사 학파하고는 그런 점에 같은 아까 말씀하신데 교집합되는 부분들에 그런 사상적인 면도 네. 그렇고 인적인 면도 네. 그렇고 네. 그 서로 왕래하는 네. 면에서나 네. 그런 점이 그래서 딱 정말 의당 학파라고 딱 구분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예. 또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 네. 하사학파에서도 일부 의당학파 쪽에 들어오는 예, 부분도 약간의 그 있거든요. 교집합 부분들이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위 신편을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소위 신편이라는 게 그 하스학파의 그 항일의 문자들을 모조리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소위 신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시간 제약으로 요번에는 조금 그 부분을 제대로 잘 못 다룬 게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하여튼 그 일제측 혹은 관변측 자리에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 사실을 이 의병과 관련되는 사실들, 항일과 관련되는 사실들을 확인하려고 조금 더 앞으로 노력을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유, 저도 고맙습니다. 궁금한 예. 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저도 그 토론 그 질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상당히 시사하는 바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조금 더 선생님 지적하신 또 보완 요청하신 그 내용을 그렇게 충실하게 반영해가지고 그 완성도를 좀 더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